안녕하세요. 법무부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섹션은 복수 의결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2023년도 상반기에는 벤처 생태계에서 벤처 캐피탈, 벤처 금융 입장에서 또 벤처 기업 입장에서 많은 제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벤처 기업 입장에서 복수 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있었던 벤처 생태계 관련된 어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변화 내용들을 개관을 해보면서 복수 의결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차 한번 보시면은 들어가며 이번 섹션에서 2020년 상반기에 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아마 5가지 정도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수 의결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컨더리 펀드 관련 쟁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간접 펀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까 오전 전 섹션에서 임정욱 실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제 국무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2023년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법 제도의 도입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제는 조금 제도 정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벤처 금융에 종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공동 업무 집행 조합원의 범위에 관련된 중기부와 금융의 입장, 그리고 양 부처가 어떻게 협력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중심으로 한 30분 정도 올 세미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 보도 자료는 아마 임정욱 실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올해 2023년도 4월 20일 날 중기부하고 금융위가 함께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 어떤 지원 정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크게는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벤처 금융 입장에서의 큰 제도의 변화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처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제도의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에서의 제도의 변화에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쭉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어떤 벤처 생태계 자체를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형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약간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짚어만 보면은 벤처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민간 재간접 펀드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번째 섹션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의 범위의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벤처 투자 조합이 지금까지는 모든 포트폴리오 대상 기업에 직접적으로만 투자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벤처 투자 조합이 투자 목적 회사라는 SPC를 만들고 이 SPC가 법이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주도록 제도 개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 어떤 차입금 형태의 민간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신규 투자 의무의 폐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M&A 펀드건 세컨더리 펀드이건 벤처 투자 조합 형태의 법적 형태를 취하는 이상 신규 기업에게 신주 투자 방식으로 미니멀하게 20% 이상을 투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좀 됐었는데 고시 개정 이후에 명확하게 법규상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서 신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라고 이번 보도자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적 입장에서는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 시장 안에서 자금이 유동성이 조금 더 확보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CVC 관련해 가지고 CVC의 규제 완화입니다. 이런 4가지 큰 법 제도의 변화는 벤처 금융에서의 어떤 제도 변화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벤처 생태계 관련해서 벤처 기업에서의 어떤 큰 제도적 변화의 노력은
아래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근데 이게 상시법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폐지되는 일몰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왔는데 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 과제이고 일시적으로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부가 일몰기한을 폐지해서 상시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막 컨센서스는 모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복수 의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법 개정을 통해서 복수 의결권은 2023년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복수 의결권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 이 복수 의결권에 관한 도입의 논의가 시작된 거는 2017년 11월 무렵입니다. 결국은 이제 만으로 해도 6년여가 경과되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 2017년 11월에 혁신 벤처기업 단체 협의회라는 기관에서 건의를 합니다. 어떤 창업자의 어떤 지분 이석을 방지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해서 또 기업을 더 성장을 시키고 어떤 R&D 자원을 경영권에 상실할 위험을 처하지 않고서 어떤 자금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복수 의결권 제도에 대한 도입을 건의를 하게 되고 6년에 걸친 장기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벤처기업에 한정해서 제한적 요건을 두고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따 잠깐 요건들에 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만큼 이 복수 의결권 관련해서는 찬반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가져올 장점도 있겠지만은 이 제도가 가져올 또는 악용됐을 때 폐해 등에 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입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도입 과정에서 어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마 2019년 4월에 벤처기업협회에서 어떤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당시에 차등 의결권의 도입, 복수 의결권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 비율이 88%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당시 어떤 수요 조사를 한 거에 보면은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복수 의결권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생태계 전반에서 캐피탈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 자체가 설계만 잘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악용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다수의 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계 자료 등의 일부 내용을 보면은 벤처기업 입장에서 어떤 이 지분 이석의 우려, 그다음에 경영권에 대한 방어 우려 때문에 자금 조달 규모를 축소한 적이 있다라는 견해가 43%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를 했다가 7%라는 그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게 39%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당시의 통계 자료를 조금 시간이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은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논의된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했었고 캐피탈 입장에서도 어차피 캐피탈도 이 하나의 벤처 생태계를 이루는 두 축이 되게 되는데 벤처 금융 입장에서도 어떤 제도의 설계에 바람직한 방향만 있다라고 하고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를 구비를 한다면은 결국은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복수 의결권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세부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통과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 있는 이 복수 의결권의 설계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개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이제 이게 2023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서 어떠한 것들이 다뤄지고 있고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봐주시면은 거기 발행 자격과 보유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복수 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보유 자격이 어떻게 가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발행 자격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벤처 기업에 한정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은 기관은 사실 몇 프로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모든 기업의 복수 결권을 확장하지는 않고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 벤처긴 기업인 경우에 한정해서 1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유 자격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복수결권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라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투하한 만큼 많은 의사결정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에 대한 수정이 복수의결권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돈을 넣고 한 주를 받은 건 5주를 받았건 똑같은 돈을 넣으면 똑같은 의결권을 갖는 게 원칙인데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똑같은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창업주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더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한 만큼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 또는 자본에 비례해서 권한을 가져가야 된다는 원칙에 대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게 된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인 요건하에 이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가 이 보유 자격에 관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 그 중에서도 등기이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물론 일견 시각에서는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얼만큼 잘 정착할 수 있겠느냐는 무려서린 목소리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원칙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적 설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게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활성화하는 논의는 그 다음에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들을 보게 되면은 벤처기업 설립 당시에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 애초에 처음 이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발기 창업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복수 의결 주식 발행 당시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걸 요구를 합니다. 등기 이사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창업한 자로서 경영활동을 하는 자의 한정에서만 복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법정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건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보시면은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에 투자를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기업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시리즈 A, B, C 여러 번의 투자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계속 투자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마지막 투자를 받을 때 이 시점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가 그 이하의 비율로 떨어질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발행받기에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한, 한 번 외에는 추가적인 발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0% 언더로 떨어지는 시점에 자금 조달을 할 때, 이를 통해서 지분 이석이 되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때 한정해서 복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발행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숫자가 왜 30%라는 논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고 30%하고 50% 사이, 그러니까 창업주이면서 어떤 발기인으로서 기업을 창업해서 경영한 경영자가 최대 주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30%에서 50% 사이에서 어떤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때 이 경우 시점에 가장 지분 이석이나 R&D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R&D 비용이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R&D 비용과 그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숫자가 이 시점의 숫자라고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뭐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변경될 수 있지만 이 숫자 자체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중기부에서 결정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0% 기준이 왜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발행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두 번째 발행 요건에서 지분 이석 요건을 먼저 보유 자격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발행 요건의 첫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것.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언더로 떨어질 때
그때에 한해서 이 복수결권 주식이 발행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아직 대통령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령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이해관계자의 투자인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인 벤처 금융회사의 투자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일정 범위의 투자 관계된 자의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실증적인 숫자를 가지고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행 요건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영구무한이냐? 창업자는 영구무한하게 지배권을 더 적은 자본을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그걸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주 내에서만 복수결권이 존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보통주 전환 요건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수도 무한정보 한 개당 100개, 500개 그게 아니라 한 주당 최대 10개의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 의결권 부분은 기존의 주주의 이익을 분명히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당성 외에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도 필요한 게 이 복수 의결권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총의 결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아주 상세하게 기재사항들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법률에서는 발행 결정 사항도 주총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복수 의결권 주식이 발행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절차 정당성의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결의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결의 요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법상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가 있습니다. 보통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의 찬성을 참석 주주의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결의는 일반적으로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그 결의 요건을 특수하게 더 강화시켜 놓게 됩니다. 그만큼 일반 상법상의 특별 결의에 비해서도 더 강화된 주총 결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상당수의 동의가 없이는 창업자도 의무적으로 이 주식을 받을 수 없게끔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벤처금융 기존의 투자계약서에는 사전 동의권이라는 조항을 일반적으로 담습니다. 물론 이 투자계약서상의 사전 동의권이 아마 2023년도 올해 가장 크게 쟁점이 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증자를 한다거나 어떤 종류주를 발행을 할 때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2021년 11월에 고등법원에서는 이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라는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로 대법원에 상고가 됐는데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결론적 판단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결론에 따라서 이 투자계약서상의 동의권 조항이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견해를 그대로 대법원이 따른다고 하면은 저희 투자업계 전반에 계약서의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잠깐 언급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현재 관행과 같이 사전 서명권 동의권 조항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주총 특별결의 외에 어차피 기업은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복수 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의 안전장치가 이 절차적으로 이 법규 안에서도 이루어져 있고 그게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다른 기존의 주주의 이익 보호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요건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보통주의 전환입니다.
결국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영원 무한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일정 요건하에 존속 기간을 다한다거나 아니면은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다한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일주 1의결권을 가지는 회사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입니다.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바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고 또 이 복수 의결권이라는 주식은 창업주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일신 존속적인 권리입니다.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창업주가 더 적은 자본을 투하한 상태에서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한 제한을 하게 되고 양도나 상속이 된 경우에는 바로 상실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창업자가 경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경영임원일 경우에 한정해서 복수결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창업 철학을 가지고서 그 창업 정신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창업주가 이사회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수결권은 상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하나의 제한은 상장된 경우입니다. 상장됐다라고 바로 실효가 되지는 않는데 상장 이후 3년까지만 복수결권이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복수 의결권이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시점 중에 한 부분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외부 자금 조달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어떤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IPO라는 일반 공모 시장에 리스팅을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일반 공모가 되게 되면은 IPO 상장을 하게 되면은 외부 자금의 수혈이 많이 되게 되면서 그때 지분 이석이 많이 되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 IPO 단계에서 복수결권 발행의 니드가 크게 되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까지만 이 복수결권에 유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한의 취지에서는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설계일 수도 있지만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또 이 3년 이내에 지배권 강화와 관련된 또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숫자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도의 설계는 3년 이내에 3년이 상장되고 3년이 경과가 되면은 실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하고 6번은 결국 그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제외됐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대통령 영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상실되게 함으로써 어떤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설계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관련해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업주가 어떻게 복수 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창업주는 결국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외부 자금 조달을 합니다. 지분은 계속 희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창업주가 R&D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자산이나 부는 적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시겠지만은 복수결권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식이에요. 뭔가 주식을 얻으려면은 결국 현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금을 출자한 전제하에 의결권이 조금 다수인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과연 창업주가 당시 이 복수결권을 발행할 당시에 현금 자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소개는 안 했지만은 통과된 법령에 보시면은 창업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요건을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보통주를 현물로 납입을 하고 그의 대가에 상응해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받는 절차도 이 법령 안에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취지는 결국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어떤 현금을 넣지 않고 다른 기존의 주식을 활용해서 복수결권 주식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에게 조금 베너핏을 주는 제도로서 상법의 예외를 설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결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통주로 발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복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존속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이사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계된 이사의 보수, 그다음에 책임의 감면, 그다음에 감독기구로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자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익의 배당, 해산 결의 이렇게 한정된 몇 개의 경우에는 복수 의결권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의결권을 갖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영활동 외에 개인의 이익이라던가 어떤 감독 기능을 조금 제한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 규정으로서 벤처기업던 기업의 특례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일단 이 복수 의결권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으면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특례 규정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복수 의결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가한 거기 때문에 발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나 고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허위 발행에 대해서는 형사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절차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적법한 정당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상법상의 종유주식은 엄격히는 아닙니다. 상법에 나열된 주식이 아니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 안에 특정 창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상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상법상의 등기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유주 투자를 하거나 CB 투자를 하거나 BW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 기업의 당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지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등기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복수결권 주식은 적은 주식수가 발행됐지만은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형태로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아직 등기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 관보고시라든가 발행보고 등을 통해서 공시하는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논의될 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개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주제는 이 복수결권에 대한 개관을 하면서 이게 왜 도입됐고 이제 앞으로 캐피탈 벤처 금융 입장과 벤처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제안하에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라는 어떤 개관을 해보는 자리였고요. 잠시 남은 시간은 2020년 상반기에 어떤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 물론 이제 실장님께서 정책의 필요성,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전 섹션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률적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이슈였는지를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금융시장에서 업권에서 많은 건의와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의무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M&A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합법, 그러니까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KVF라는 형태로 신주 투자 의무가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법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모든 펀드는 20%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이 미니멈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M&A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적적으로 구주 투자를 100% 하는 펀드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건의와 어떤 부처의 어떤 의사의 일치에 의해서 2023년 4월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M&A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의 경우에는 20% 신자 투자 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편 추가적으로 M&A 펀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 투자 의무 비율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 상장사 투자 의무 비율 제한의 경우에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어떤 제도의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은 어떤 과거 법제와 변화된 법제 사이에서 과도기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7페이지의 그 보도자료의 내용들을 조금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중기부에서는 작년에 사실 고시 개정을 통해서 어떤 세컨더리 펀드, 그 중에서도 LP 유동화 펀드 등과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의 M&A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가 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길을 열어주는 문구의 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시상의 의무 비율 산정과
관련된 개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명시적으로 신주투자 의무 방향을 법령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간접 펀드 내용은 실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법령만 참조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이제 올해 통과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투자 유형의 도입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 이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이 되면서 조건부 지분 투자라는 개념의 투자 유형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아직 시장에 활성적으로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조건부 지분 전환사채,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컨버터블 노트라든가 벤처텟, 그러니까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서 외에 조건부 융자라는 형태로 어떤 해외 제도들을 국내법에 맞게끔 들여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유형을 조금 더 다양화함으로써 어떤 다양화된 자금 조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 집행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벤촉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중기부가 큰 한 결단 중에 하나가 사실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이 14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열된 자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나열된 자도 같이 공동으로는 업무집행 조합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확장 규정을 처음 넣어놓게 됩니다. 이게 2020년도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행 규칙을 가보시면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이거는 벤처금융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발굴,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 우수한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거는 이 벤처시장 금융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역량하고 지금 여기 나열된 자본시장법상의 기구들은 그래서 자금의 모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리테일 쪽에서 개인 자금들, 그러니까 개인 VIP들 자산가들의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회수시장에서 IPO와 관련해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러한 우리 투자시장에서의 역량과 자본시장법상의 회수나 자본 모집시장의 역량을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도 설계는 되게 바람직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령인 자본시장법 등 법령에는 해당 여기 나열된 자들이 업무 범위 안에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해당 법령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산하 법령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융관계 법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나열된 투자 매매업자 등이 업무 범위 안에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상 마련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건전한 어떤 시장 질서나 일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업 규정을 연내,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연내에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등을 마련해서 어떤 이 중기부 산하의 어떤 창투사 등의 역량과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존 집합투자업자나 투자 매매업자 등의 역량을 결합해서 어떤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조금 완비돼서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법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갖춰진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이 거쳐서 만들어졌지만은 양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아마 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